제9화 대회맹 제1장 그러나 다음 순간 진궁은 생각을 바꾸었다. 내가 이자를 따라 여기까지 온 것은 나라를 구하겠다는 의로운 생각 때문이었다. 하지만 자는 사람을 죽이는 것도 의롭지는 못한 일이니 그냥 내버려두고 다른 데로 가는 게 낫겠다. 진궁은 칼을 도로 칼집에 집어넣은 뒤 동이 트기 전에 말을 타고 동군으로 가버렸다. 잠에서 깬 조조는 진궁이 보이지 않자 곰곰 생각해 보았다. 차라리 내가 세상 사람을 저버릴지언정 세상 사람이 나를 저버리도록 놔두지는 않겠다고 한 말이 마음에 걸렸다. 흥, 그 말을 듣고 내가 어질지 못하다고 의심하여 나를 버리고 떠났구나. 그렇다면 나도 여기서 이러고 있을 게 아니라 어서 떠나야겠다. 동탁은 명문 출신인 원소는 봐주고 나는 얕잡아보고 잡아주기를 했겠다. 흥, 나를 죽이겠다고. 내가 먼저 손을 쓰리라. 객점을 나온 조조는 밤낮으로 달려 진류군에 도착했다. 아버지를 찾아뵙고 지난 일을 소상히 말씀드린 뒤에 집안의 재산을 털어서라도 의병을 모집해 동탁을 치고 싶다는 뜻을 밝혔다. 그러자 아버지가 고개를 저었다. 우리 집 재산 가지고야 무슨 큰일을 하겠느냐. 이곳의 효령위용은 의로운 일이라면 재산을 아끼지 않을 대부호다. 그 사람 도움을 받으면 큰일을 도모할 수 있을 게야. 이에 조조는 술자리를 마련한 뒤 위홍을 청했다. 위홍이 오자 조조는 공손히 절한 다음 이렇게 말했다. 지금 한나라엔 주인이 없습니다. 동탁이 권력을 마음대로 주물러 임금을 속이고 백성을 괴롭히니 온 천하가 이를 갈고 있죠. 제가 사직을 붙들어 세우고자 하오나 힘이 붙이는 게 한입니다. 어르신께선 충의를 중히 여기시는 지사이신 줄 아오니 감히 도와주시기를 청합니다. 진지하게 말하는 조조의 말을 듣고 난 위홍은 천천히 입을 열었다. 나도 그런 생각을 한 지 오래이지만 이를 도모할 만한 영웅을 만나지 못해 안타까운 마음이었다네. 이제 맹덕이 그런 큰 뜻을 갖고 있다니 내 재산을 털어서라도 기꺼이 도와줌세. 조조가 기다리던 대답이었다. 이에 힘을 얻은 조조는 우선 충의라는 두 글자를 쓴 커다란 백기를 높이 세웠다. 의병을 모집한다는 소문과 부호 위홍이 군자금을 댄다는 소문이 소리 없이 퍼져나갔다. 가장 먼저 조조를 찾아온 것은 양평군 위국현 사람으로 자를문 겸이라는 악진이었다. 그를 뒤이어 산양군 거록현 사람으로 서엉은 이 이름은 전 자를만성이라 하는 자가 조조를 찾아왔다. 조조는 이들을 거두어 오늘날의 사무관에 해당하는 장전리로 삼았다. 그 다음 찾아온 자는 패국초연 사람 하우돈인데 자를 원양이라는 그는 한고조를 도와 한나라를 세우는 대공이 컸던 하후영의 후예였다. 어려서부터 창이나 몽둥이를 쓰는 창봉수를 익힌 그는 14살 때 어떤 사람이 자기 스승에게 욕설을 퍼붓자 그를 죽이고 타향으로 도망쳐 다니다가 조조가 군사를 일으킨다는 소문을 듣고 집안 동생 하후연과 함께 각각 1천여 명의 장정을 이끌고 찾아왔다. 이 두 사람은 조조와도 인척이 되는 사이였다. 조조의 아버지 조승은 하우씨의 아들로 조씨 집에 양자로 들어갔던 것이므로 원래는 같은 혈족이었던 것이다. 며칠 뒤 조조의 사촌인 조인과 조홍이 각각 1천여 명의 병사를 이끌고 왔다. 조인의 자는 잔류이고 조홍의 자는 자렴인데 둘 다 병마에 능하고 무술에 정통했다. 그로부터 의병 모집에 응하는 사람들이 구름처럼 밀려들기 시작했다. 단지 깃발을 세웠을 뿐인데 사람들이 구름처럼 모여든 것은 어째서였을까? 하나는 대의명분이었다. 조조는 나는 임금의 밀조를 받아 거병한다는 소문을 냈다. 이 명분이 어떤 계기를 기다리고 있던 천하의 용사들을 조조의 깃발 아래로 모여들게 만들었던 것이다. 둘은 실리였다. 진류군의 대부호 위홍이 군자금을 댄다는 소문은 의병 지원자들에게 적이 들어가면 밥은 먹을 수 있겠구나 하는 기대감을 주었다. 특히 남흉노가 후한에 복속되고 북흉노가 패망한 이후 중원으로 대거 유입되어 뚜렷한 연고 없이 이리저리 떠돌던 흉노족들은 밥 먹을 곳을 찾아 조조의 깃발 아래로 우르르 모여들었던 것이다. 셋은 시의적절함이었다. 동탁의 악명이 워낙 높아 뜻있는 사람들에게 그를 척살하고 한나라를 살려야 한다는 공감대가 널리 형성되어 있었던 것이다. 위홍은 약속대로 전 재산을 털어 갑옷과 무기와 깃발 등 필요한 장비들을 마련해 주었다.
이 돈으로 군마조련이 시작되자 전국 각처로부터 군량을 보내오는 진마차가 수를 헤아릴 수 없을 만큼 많이 밀려들었다. 여기서 조조는 한 걸음 더 나아가 권기를 촉구하는 경문을 전국 각고을에 보냈다. 이것은 바레테수 원수의 손에도 들어갔다. 제2장. 일찍이 낙향함으로써 반동탁의 태도를 뚜렷이했던 그는 평의회를 소집했다. 이 자리에는 전풍, 저수, 알량, 신배, 곽도, 문추 등 원소군의 기라성 같은 막류들이 다 참석했다. 오늘 조조가 경문을 보내왔으니 누가 좀 읽어보라. 원소가 말하자 알량이 나서 경문을 읽기 시작했다. 조조 등은 상가 대의를 받들어 천하에 널리 알리노라. 동탁은 하늘과 땅을 속이고 나라를 망하게 하고 임금을 죽이며 궁궐을 더럽히고 어지럽히며 백성을 모질게 해치는 등 이리같이 사납고 어질지 못할 뿐 아니라 그 죄악이 깊게 쌓였도다. 이제 임금의 밀조를 받들어 의병을 크게 모은 뒤 맹세코 나라를 청소하고 흉악한 무리를 소탕하고자 하는가. 바라건대 의로운 군사를 일으켜 공분을 함께 풀고 왕실을 붙들어 세우며 백성을 구하고자 하노라. 경문이 도착하는 대로 속히 받들어 행할지어다. 성상에 밀조가 있었다니 조조와 협력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막녀들이 이구동성으로 말하자 조정의 내부를 잘 아는 원소가 고개를 갸우뚱했다. 밀조를 받았을 리가 없는데 틀림없이 조조가 야유를 부린 게야. 원소는 낙양에서 동문수학하고 조정에서 함께 일했던 조조에게 어쩐지 선수를 빼앗긴 것 같은 느낌이 들어 그렇게 말했다. 밀조를 받았든 안 받았든 동탁 척결의 명분은선이 크게 상관하실 건 없지 않습니까? 그렇기는 하지. 원소도 마침내 단안을 내렸다. 방침이 결정되자 그는 즉시 휘하의 문관, 무관과 함께 군병 3만여 기를 이끌고 진류군으로 떠났다. 마침내 진류군에 제1착으로 도착한 원소는 군적부에 기록된 각국의 제후명단을 보고 연합군의 어마어마한 위용에 놀랐다. 제1진 후장군, 남양태수 원술. 제2진 기주목, 한복. 제3진 예주자사, 공주. 제4진 연주자사, 유배. 제5진 한해태수, 왕광. 제6진 진류태수, 장막. 제7진 동군태수, 경호. 제8진 산양태수, 원유. 제9진 제북상, 포신. 제10진 북해태수, 공룡. 제11진 광릉태수, 장초. 제12진 서주자사, 도겸. 제13진 철양태수, 마등. 제14진 북평태수, 공손찬. 제15진 상당태수, 장량. 제16진 오정후, 장사태수, 손견. 제17진 기양후, 바레태수, 원소. 각 진의 군사는 많게는 3만여 기에서 적게는 1~2만여 기에 달했다. 제후들은 문관과 무장을 거느리고 각국에서 진류군으로 몰려드는 중이었다. 이 무렵 북평태수 공손차는 정예병 15,000을 거느리고 평원현을 지나고 있었다. 한창 앞으로 행군하고 있는데 멀리 뽕나무 숲속에서 황색 깃발을 한 폭 앞세운 몇 사람이 말을 타고 나와 맞았다. 공손찬이 보니 다름 아닌 유비였다. 아니, 아우가 여긴 웬일인가? 공손찬이 반가움을 이기지 못하고 물으니 유비도 반가운 낯빛으로 대답했다. 지난날 형님께서 저를 도와주시어 평원현의 현령이 되었사온데 대군을 이끌고 이곳을 지나신다는 소문을 듣고 문안을 드리기 위해 일부러 나왔습니다. 성 안에 들어가 잠시 쉬었다 가시죠. 공손찬은 유비의 말대로 군사의 행군을 멈추게 한 뒤 성 안으로 들어가 동원 대청마루에 올랐다. 유비 옆에는 관우와 장비가 시립해 있었다. 공손찬은 관우와 장비를 손가락으로 가리키며 물었다. 이분들은 뉘신가? 유비가 대답했다. 왼쪽은 관우, 오른쪽은 장비라 합니다. 저와 의형제를 맺은 사이이지요. 말을 마치자 유비는 관우와 장비에게 말했다. 태수님께 예를 올려라. 관우와 장비가 정중히 굴례를 올렸다. 역시 굴례로 답한 공손찬은 다시 유비에게 물었다. 오라, 그러고 보니 이 두 사람은 지난날 한건적을 무찔렀던 바로 그 장수들 아닌가? 맞습니다. 모두 이 두 사람의 힘이었지요. 지금 무슨 관직들에 있는가? 관우는 마궁수, 장비는 도궁수로 있습니다. 공손찬은 탄식했다. 당대의 영웅들을 이렇게 활자비로 묻어둔단 말인가? 지금 동탁이 나라를 어지럽히고 있어. 천하의 제후들이 그를 토벌하러 가는 길일세.
아우도 이런 하찮은 벼슬 일랑 버리고 역적을 토벌하여 한나라를 일으켜 세우는 일에 나와 함께하는 게 어떻겠는가? 유비가 말했다. 네, 기꺼이 따르겠습니다. 동원을 나온 뒤에 장비가 말했다. 그때 내가 그 역적놈을 죽이도록 내버려 두었으면 오늘 같은 일은 안 생겼을 것 아니오? 그러자 관우가 한마디 했다. 일이 이쯤 되었으니 빨리 길 떠날 채비나 차리세. 이렇게 하여 유비는 관우, 장비와 함께 기마병 몇 명을 데리고 공손찬의 군사에 합류하게 되었다. 제3장. 조조가 공손찬 일행을 맞았다. 공손찬뿐만 아니라 모두 17개 방면으로부터 행군해온 각국의 군사들이 꼬리에 꼬리를 물고 도착했다. 선착순으로 잇대어 군영을 세우니 그 길이가 무려 200여리에 달했다. 조조는 소아마를 잡아 잔치를 베푼 다음 제후들을 불러 모아 진군 계획을 의논했다. 나경을 공략하려면 어떤 방략이 좋겠소이까? 조조가 묻자 한해태수 왕광이 먼저 의견을 내놓았다. 우리는 대의를 받들어 모였소. 그러나 각국에서 모여든 연합군의 성격인즉 진격에 앞서 명령계통을 일원화해야 할 필요가 있소이다. 그러니 먼저 맹주를 세우고 모든 사람이 맹주의 명령에 따르기로 약속한 연후에 진군하는 게 옳을 것이오. 왕광의 발의에 동조하는 장군들이 많았다. 옳은 말씀이요. 안 그래야 하고 말고. 그러자 조조가 좌중을 둘러보며 물었다. 그럼 누구를 맹주로 삼으면 좋겠소? 겸양의 탓인지 아무도 자원하는 사람이 없었다. 나는 원태수를 추천합니다. 조조가 그렇게 지명하자 원소는 그야 당연하지 않은 표정을 지었다. 조조는 본초 원소를 추천하는 이유에 대해 이렇게 덧붙였다. 원본초는 4대에 걸쳐 상공을 지낸 집안인지라 문화의 경험이 풍부한 관리들이 많을 뿐 아니라 한나라 명재상의 후예이기도 하니 맹주로 받들 만하오. 아니, 나는 그런 그릇이 못 되오. 원소는 짐짓, 손사래까지 치면서 겸양의 예를 보이는 듯 했지만 다른 사람들이 본초가 아니면 안 되겠다고 말하자 정 그러시다면 하고 마지못해 받아들이는 모양새를 취했다. 다음 날 3층으로 단을 쌓고 동서남북과 중앙에 각각 파랑, 하양, 빨강, 검정, 노랑의 오방기치를 둘러 꽂은 다음 맨 위에는 통수권을 상징하는 백모와 황홀의 깃발을 세우고 역시 병권의 신표인 병부와 장인을 갖춘 후 원소를 청하여 단에 오르게 했다. 원소는 운매무새를 가다듬고 칼을 찬 채 늠름하게 단 위에 오르더니 향을 피우고 2번 절한 다음 맹약서를 읽어나갔다. 한나라 황실이 불행하여 기간과 법통을 잃게 되니 역적 동탁이 틈을 타 멋대로 놀아나는 바람에 그 화는 지존에 미치고 학정이 백성들에 흘러넘치는도다. 이에 원소 등은 사직이 무너질까 두려워 의병을 규합하여 국난을 함께 대처하고자 하노라. 우리 동맹군은 모두 한마음으로 힘을 합하고 신하된 자의 절개로서 결코 두 마음을 품지 않으리라. 이 맹세를 어기는 자가 있으면 그 목숨을 끊고 자손을 남기지 못하게 하소서. 하늘의 신과 땅의 신이시오 조종의 밝은 영령이시오 실로 우리를 굽어 살피소서. 원소의 수하인 장홍이 기초한 것으로 알려진 이 맹약서를 듣자 사람들은 감정이 북받쳐 올라 쏟아지는 눈물을 가누지 못했다. 읽기를 마친 원소는 맹세의 표시로 피를 마시는 사표리예를 행했다. 사람들은 단에서 내려오는 원소를 부축하여 군막 안으로 모셔들였다. 그가 상석에 자리 잡자 모든 제후는 벼슬의 품계와 나이의 순서에 따라 두 줄로 벌려 앉았다. 술잔이 두어 순배 돌아가자 조조가 말했다. 오늘 이렇듯 맹주를 세웠으니 모두들 부서에 따라 다같이 나라를 구해야 하니 누가 힘이 더 강하고 약한가를 따져선 안 될 줄로 압니다. 이 말을 이어받아 원소가 한마디 했다. 이 몸이 비록 재주는 없으나 여러분의 추대를 받아 맹주가 된 이상 공이 있는 사람에게는 반드시 상을 주고 죄가 있는 사람에게는 반드시 벌을 내리는 신상필벌의 원칙을 지키겠소이다. 나라에는 언제나 형벌이 있고 군에는 기율이 있는 법이니 다들 준수하여 위반하지 않기를 바라오. 모두 이구동성으로 대답했다. 명령대로 따르겠습니다. 그러자 원소는 두 번째 명을 내렸다. 내 아우 원술은 군량과 말먹이 풀의 병참을 책임지고 강령에 분배하되 모자람이 없게 하라. 그리고 누구 한 사람 선봉장이 되어
곧장 사수관으로 쳐들어가 싸움을 걸되 나머지는 각각 지세가 험한 요충지를 점거해 이로써 뒤를 받쳐주도록 하시오. 말이 떨어지기 무섭게 문대 손견이 나섰다. 제가 선봉에 서겠나이다. 원소가 말했다. 좋소. 문대공은 용맹스럽고 장렬한 분이니 이 임무를 맡을 만하오. 손견은 즉시 휘하 군사를 이끌고 사수관으로 달려갔다. 관을 지키던 장수들은 즉시 적의 동정을 살핀 후 전령을 띄워 낙양 승상부에 급보를 알렸다. 제4장. 이 무렵 백권을 거머쥔 동탁은 날마다 잔치를 열고 술을 마시다가 이유가 사수관으로부터 전달된 급보를 가지고 들어와 아뢰자 크게 놀라 장수들과 함께 대책을 논의했다. 봉선 여포가 앞으로 나서 말했다. 아무 염려하십시오. 사수관 밖에 있는 제후들은 지푸라기 같이 보일 뿐입니다. 제가 호랑이 같은 군사를 이끌고 가 그들의 머리를 모조리 잘라 도성문에 매달겠습니다. 동탁은 크게 기뻐했다. 봉선이 있으니 나는 두 발 뻗고 자도 걱정이 없겠구나. 그 말이 채 끝나기도 전에 어느 여포의 등 뒤에서 한 사람이 튀어나오며 크게 외쳤다. 닭 잡는데 어찌 소 잡는 칼을 쓰오리까? 오누께서 수고스럽게 가실 것 없이 제가 제후들의 목을 베어오겠습니다. 이런 일쯤은 식은 죽먹기입니다. 동탁이 보니 그는 키가 구척이어 호랑이 몸에 이리허리 표범머리에 원숭이 팔을 한 관서사람 화웅이었다. 동탁은 그 말을 듣자 크게 기뻐하며 즉석에서 효기교 위에 벼슬을 내리고 기마병과 보병 5만 명을 주어 이숙, 호진, 조잠과 함께 밤을 도와 사수관으로 달려가 적과 싸우도록 했다. 한편 여러 제후들 가운데 제구진의 수장인 제북상포씨는 선봉장이 된 손견에게 첫 공을 빼앗길까 두려워 몰래 아우포충에게 기마병과 보병 3,000명을 거느리고 지름길로 질러가게 했다. 이에 곧장 사수관 밑으로 달려간 포충이 싸움을 걸자 화웅은 철갑 기마병 500명을 거느리고 사수관 밑으로 나는 듯이 내려오며 소리쳤다. 적장은 달아날 생각 말라. 포충은 말머리를 돌려 급히 달아나려 했으나 피할 새도 없었다. 화웅의 칼이 번쩍하더니 어느새 포충의 머리가 말밑으로 떨어졌다. 장수를 잃은 포충의 군사들은 사기를 잃었다. 거기다 이쪽은 보병인데 저쪽은 철갑 기마병이었다. 말을 타고 달리며 종횡무진으로 베고 찌르니 숫자는 많아도 싸움의 상대가 되지 못했다. 이에 사로잡힌 포충의 장수들이 매우 많았다. 화웅은 사람을 시켜 포충의 수급을 승상부에 바치고 승전보를 올리니 동탁은 크게 기뻐하며 즉석에서 화웅을 도독으로 승진시켰다. 한편 손견은 그것도 모른 채 강동의 사천왕으로 불리는 4명의 장수를 이끌고 뒤늦게 사수관 앞에 도착했다. 사천왕 중 첫째는 오북평군 토운현 사람으로 성명은 정보여 자는 덕모라 하는데 창끝이 척추처럼 두들두들한 철청모를 잘 다루었다. 둘째는 영릉군 사람으로 성명은 황계여 자는 공복이라 하는데 쇠도리깨를 잘 썼다. 셋째는 요서군 영지 사람으로 성명은 한당이여 자는 의공이라 하는데 대도를 잘 썼다. 넷째는 오군 부춘현 사람으로 성명은 조무여 자는 대영이라 하는데 쌍칼을 잘 썼다. 손견은 번쩍이는 은빛 갑옷 차림에 붉은 머리싸개를 쓰고 고정도라는 명검을 비껴든 채 갈기털이 몸털과 빛깔이 다른 화종말을 타고 앉아 사수관 위쪽을 손가락질하며 꾸짖었다. 악을 돕는 필구야. 내 어찌 빨리 나와. 항복을 안 하느냐. 화웅의 부장 호진이 5,000명의 군사를 이끌고 사수관을 나왔다. 정보가 철청모를 꼬나들고 호진에게 덤벼들었다. 채 몇 합 싸운 것도 아닌데 정보의 창이 호진의 목을 꿰뚫자 이를 지켜보던 화웅은 앞불싸 하고 발을 굴렀다. 호진이 말에서 떨어지자 주장을 잃은 그의 5,000군대는 삽시간에 흐트러져 수습할 도리가 없이 되었다. 화웅은 징을 울려 군사를 후퇴시킨 후 사수관의 문을 닫고 진격해오는 손견의 군사를 성 가까이 끌어들였다. 사수관은 성벽이 높고 해자가 깊은 안공불락의 요새였다. 성 위에서 화살과 돌이 우박처럼 쏟아지니 손견으로선 당해낼 재간이 없었다. 이러다간 쓸데없이 희생자만 늘겠구나. 손견은 군사를 양동으로 후퇴시켜 그곳에 군영을 세운 뒤 사람을 시켜 원수에게 승전보를 알리는 한편 원술의 군영에 사람을 보내 군량을 빨리 보내달라고 재촉했다.
당초 원술은 군량을 보낼 생각이었다. 그러나 참모 한 사람이 조용히 건의했다. 손견은 강동의 맹호입니다. 그가 낙양을 함락하고 동탁을 죽이는 날엔 그야말로 승냥이를 내쫓고 호랑이를 불러들이는 격입니다. 그러니 군량을 대주지 마십시오. 그렇게 하면 그의 군사가 흩어질 겁니다. 원술은 속이 좁고 나름대로 야심이 있는 자였다. 그 말을 듣고 군량과 말먹이 풀을 보내지 않았다. 굶주리게 된 손견의 군사는 자중질환에 빠졌다. 손견 진영의 동정을 탐지하던 세작, 고첩자 하나가 사수관에 돌아가 부장 이숙에게 보고했다. 요즘 손견의 진에서는 밥 짓는 연기가 나지 않습니다. 그 말을 들은 이숙은 곧 다른 세작들을 불러 동태를 알아보았다. 요즘 적진의 군량 보급은 어떤가? 최근 군량미를 실은 수레가 지나간 적이 없습니다. 이숙은 머리를 끄덕이고 나서 다른 세작에게 물었다. 말들은 어떤가? 살이 쪄 있던가? 아니, 양인 모습들이었습니다. 밤에 병사들은 어떤 노래를 부르던가? 고향을 그리는 노래를 불렀습니다. 알았다. 이숙은 회심의 미소를 지은 뒤 화웅을 만나 계책을 내놓았다. 무슨 이유인지는 모르겠으나 손견의 진영에는 요즘 군량과 말먹이 불이 조달되지 않아 병사들이 사기가 크게 떨어져 있습니다. 이때를 놓쳐선 안 됩니다. 오늘 밤 내가 한 무리의 군사를 이끌고 오솔길로 내려가 손견의 군영 뒤쪽을 습격할 터이니 장군께선 앞쪽을 공격하십시오. 그러면 손견을 사로잡을 수 있을 것입니다. 화웅은 그 말에 따라 군사를 배불리 먹인 뒤 어둠을 타고 조용히 사수관을 내려가도록 명했다. 이날 밤은 달이 유난히 밝고 바람이 서늘했다. 손견 군영에 도달했을 때는 이미 한밤중이었다. 화웅은 갑자기 북을 두드리고 요란한 함성을 올리면서 손견 진영으로 쳐들어갔다. 적의 기습에 놀란 손견은 서둘러 갑옷을 걸치고 나왔으나 어느새 앞길을 막아선 화웅이 소리쳤다. 강동의 맹울한 자가 겨우 주랭랑이나 치느냐? 오라 누군가 했더니 역적 동탁의 죽은 노릇을 하는 화홍이로구나. 두 사람은 정면으로 맞붙었으나 말들이 몇 번 서로 엇갈리기도 전에 군영 뒤편에서 이숙의 군사들이 함성을 지르며 달려와 사방에 불을 질렀다. 불길이 치솟자 손견의 군사는 큰 혼란에 빠져 허겁지겁 달아나기에 바빴다. 여러 장수도 흩어져 혼전을 거듭하는 가운데 다만 조무만이 손견을 따르며 포위망을 함께 뚫고 나갔다. 이를 발견한 화웅이 뒤를 추격해왔다. 손견은 달아나면서 두 대의 화살을 연거푸 쏘았으나 화웅은 두 번 다 용케 몸을 피했다. 손견은 화살을 다시 쏘려고 시위를 잡아당겼다. 그러나 힘을 너무 주는 바람에 작화궁의 활대가 부러지고 말았다. 손견은 그 활을 버리고 급히 말을 내닫기 시작했다. 뒤따르던 조무가 말했다. 주공께서 쓰고 계신 붉은 머리싸개가 적들의 표적이 됩니다. 벗어서 제게 주십시오. 제가 쓰겠습니다. 손견은 머리싸개를 벗어 조무의 투구와 바꿔 쓰고 길을 나누어 달아났다. 화웅의 군사가 붉은 머리싸개 쓴 사람을 뒤쫓으니 손견은 그 틈에 샛길로 빠져나가 위기를 모면할 수 있었다. 조무는 화웅이 바짝 따라붙자 쓰고 있던 붉은 머리싸개를 벗어 타다 남은 인가의 기둥에 걸어놓고 숲속으로 몸을 피했다. 화웅의 군사는 멀리 달빛 아래 붉은 머리싸개를 발견하자 사방으로 에워싸고 활을 쏘았다. 그러나 아무리 화살을 날려도 반응이 없는 것을 보고 속은 줄을 알았다. 그제서야 손견의 머리싸개를 차지해 자신의 공으로 삼으려고 서로 달려들었다. 그때였다. 숲에 숨어있던 조무가 튀어나와 쌍칼을 휘두르며 화웅의 군사들을 도륙내기 시작했다. 그렇지 않아도 손견을 놓쳐 화가 나 있던 화웅은 손견을 빼돌린 것이 분명한 조무가 자기 부하들을 죽이는 것을 보자 분기탱천했다. 이놈 내 칼을 받아라. 대가릴성과 함께 화웅의 칼날이 달빛에 번쩍이는가 싶더니 단칼에 조무를 내리쳐 말 밑으로 떨어뜨렸다. 그리고는 손견의 군사를 닥치는 대로 죽이다가 동이 훤히 터오기 시작하자 군사를 거두어 사수관으로 돌아갔다. 각기 흩어져 혼전을 벌이던 정보 황계 한당은 날이 밝아오자 간신히 군마를 수습해 손견을 찾아왔다. 그러나 사천왕의 하나인 조무는 끝내 돌아오지 않았다. 손견은 대영 조무가 죽은 것을 확인하고 나서 슬피 울었다. 아, 대영. 그대가 나를 대신해 죽었구나. 손견이 우니 사천왕의 나머지 3명도 목 놓아 울었다. 손견은 마음을 다잡고 원소에게 사람을 보내 패전 소식을 날렸다.
읽어주는 고품격 삼국지는 총 128호. 다음 화도 계속됩니다. 이번 이야기를 재미있게 읽으셨다면 좋아요와 구독을 눌러주세요. 그리고 작품을 해설하는 프롤로그도 꼭 읽어주세요.